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핫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김현우 행복자산연구소장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행복자산관리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좀 보편적으로 돈을 잘 많이 모으고 굴릴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고 공유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뭐 상담이나 이런 건 못 하고 있고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핫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런 경제 뉴스들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는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들으면은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네. 첫 번째는 그 이제 대장동, 뭐 지금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얘기는 좀 쏙 빼고, 네. 우리 실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뭐 분양권 이제 실거주용으로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네. 뭐 지금 되게 걱정해서 뭐 미분양, 뭐 미계약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네. 현실적인 좀 어떤 지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판교 SK뷰 테라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주변에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분양이 됐어가지고 예. 약간 마지막에 분양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봤을 때 거의 네. 마지막이다라고 보면 되고, 앞으로 뭐 신혼희망타운이 남기는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되는 거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지막. 그런데 재미난 건 이게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약에 대한 제한도 없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장동 검색하면 핫한 지역에 있으니까 네. 여기는 뭐 사실 되기만 한다면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분양을 처음에 했을 당시부터 꽤 많은 경쟁률을 보였죠. 네, 제 주변에 뭐 저를 아는 분들은 네. 나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이건 로또 아니냐. 우리 부모님 뭐 이거 한다는데 괜찮냐. 네. 다들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청약 통장도 안 쓰고 네. 왜 이렇게 뭐 분양가도 뭐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그 청약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는 주택, 아파트죠.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데 청약 통장 필요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네네. 사실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우리가 청약 제도, 그러니까 19세대를 넘는 20세대 네. 이상의 아파트만 적용을 받는데, 이 SK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네. 아파트와 똑같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 집이네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건축 대장상에는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도시의 이 밀집한 곳에 신속하게 무언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2009년쯤에 도입한 제도예요. 네. 아파트만 막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는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걸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할 수 있게 4층 내지는 5층짜리 그렇게 집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거고, 네. 지금 이게 사실 이런 분양 시장에서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건설사들이 이 땅을 이렇게 매입해서 어떻게 시행사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데, 네. 비싸게 팔면 다 좋죠. 그렇죠. 10억에 사서 20억에 팔면 다 좋은데,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은 못 네.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그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지에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서 못 번 돈을 네. 이런 걸 조금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유인책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똑같은 집인데 이거는 10억에 팔고 이건 20억에 팔면 이걸 누가 사? 얘를 더 좋게 지으면 되죠. 네. 환경을 더 좋게 만들면 네. 되고. 따져보면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도 물론 좋지만 얘는 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는 또 못 짓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희소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즘같이 분양 공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돈만 있으면 돼. 심지어 이거는 중간에 중도금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해주시기도 한대. 네. 이런 생각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분양 정보를 봤는데 네.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원래 도시 안에 있는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뭐 소규모 아니면 어떤 뭐 1인, 2인 가구를 위해서 네, 아주 네. 작은 주택들, 뭐 좀 주차 안 불편하고, 되고 예. 불편하고 소음 있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아파트예요. 예. 테라스 있는 아파트. 얘는 그것과 이제 딱 벗어난 거죠. 오히려 네. 한 차원 틀을 뒤집어 엎은 거죠. 네.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네. 빨리 공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잠깐 사세요. 네. 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 그 규제 요건 다 충족할게 그냥 우리는. 네. 그러면서 더 이쁘고 잘 짓자.
그래서 비싸게 팔자. 네. 라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주택 형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테라스라는 것이 또, 그대로 맞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어. 건물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가지고 예.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예, 누가 봐도 이 바베큐 뭐 예. 아이들 얼마나 막 좋아요. 여름에 막 우리 손자들 막 손주들 막 지금 막 수영하고 이게 단독주택에서 또 느낄 수 없는 저런 게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은 뭐 관리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그 부지하며 뭐 여러 가지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 장점들 다 합쳐놓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래 미래에 이렇게 조금 좋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라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주택의 거기다가 형태죠. 청약 당첨이 되기만 하면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가점제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뭐 그런 전매 것도 제한, 아니고 예, 예. 제한도 없고 그렇죠. 안 되면 뭐 팔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많이 몰렸죠. 이게 처음에 네. 본청약 시에 316.8대 1. 316.8대. 이게 292가구를 모집하는데 네. 92,491명이 몰렸어요. 물론 네. 이 수요 중에는 아유 되든 안 되든 나도 한번 해보자. 우선 넣어보자. 우선 넣어보자.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셨을 텐데 이미 이런 이게 좋다라는 정보를 알고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은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그만큼 많이 몰렸는데 재미난 건 그렇게 어렵게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을 몇 퍼센트 정도나 포기를 했을까요? 292세대 중에 117세대가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거의 뭐 30% 그렇죠. 그러니까 넘는 한두 세대 정도의 포기, 계약 포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좋아 보여서 했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요 위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 뭐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은 30% 정도가 포기를 하는 건 무언가 공통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대출이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모를까요? 일일이 포기를 하신 117명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여쭤보질 않았으니까 모를 일이긴 한데 네. 지금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화천대유가 시행사더라. 아유 그럼 여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제 있는 거 글쎄 시행사가 부도나나? 라는 것들에 대한 안전책도 네.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거 아니고 네. 그런 거죠. 여기에 김현우라는 이름이 네. 입주자로 들어가는 게 나 좀 껄끄러워 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세무조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는 네.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름 올리면 괜히 네. 그 이름 섞이는 것 때문에 이거 좀 찝찝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근데 아마 이 작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이 대출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계약금은 낼 수 있어도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쭉 치러야 되는데 네. 그 대출이 안 돼 버리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괜히 계약금 넣고 포기하면서 계약금 날리는 것보단 지금 그냥 마음을 접자. 그러면 이게 지금 초기에 청약 단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여기서 이제 시행사에서 약속을 한 거는 네. 사실은 9억 원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원래 네. 일반 주택은. 그런데 9억 원 이내에서는 40%의 대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선해주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려던 분들도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은 니네들이 해결해주고 왜 이걸 안 해주냐라고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계약 전 단계니까 괜히 시끌벅적 한 싸움은 일으키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접근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80여 분 정도는 네.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시죠. 그냥, 그리고 네. 이 빈 117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당연히 분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죠. 네. 했는데 여기에 또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혹은 네. 그 미계약 물량이 조금 더 구멍이 났으면 네. 안 들어갔으면 이거 진짜 문제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보니까 343.4대 1. 이게 오히려 본청약보다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그리고 알 거 다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대출 안 되는 거 알고. 네네. 그리고 뭐 화천대유라는 거 이슈 그래 알아. 네. 그런데 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만큼이 몰린 거니까 네. 4만 명이 넘게 몰렸어요. 네. 117세대를 계약을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오늘 4시에 발표가 난다 그랬거든요. 네. 딱 이게 어제였으니까. 네. 이분들은
이것저것 재고 들어가는 분들이라서 사실상 시행사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주식으로 치면은 네. 뭐 갑자기 무슨 뭐 외부 위기 같은 게 딱 터졌다고 하니까 우선 파는 거잖아요. 패닉셀.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럴 게 아닌데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시행사 문제라고 해서 이 집이 안 지어질 확률은 극히 낮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시행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럼 나 여기 입주 못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 네. 이 집값이 떨어져? 이것도 아니에요. 테라스가 없어? 그것도 아니고요. 네. 네, 우리 손주 얼굴들이 막 떠오르고 네. 이거 바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떨어지셨던 분들은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군요. 그랬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뭐 그 대출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네. 사실은 그 일반 주택도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안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규제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여러 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 네. 대출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라도 우리 지금 현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은행들의 한도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이제 뭐 한 5조 남았을라나?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전세 이사철 맞아가지고 다 소진돼 버리고 나면 이런 곳에 나갈 대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주택이라고 이게 지금 대략적인 분양가가 얼마 정도? 뭐 면적별로 다르긴 한데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평당 평균적으로 3,440만 원 네. 정도의 분양가. 그러면은 뭐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구간은 아니기는 한데 네. 금액대로 봤을 그렇죠. 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연결이 쉽진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청약 계약하시는 이제 한 300분들은 그냥 10억에서 13억은 얼마든지 뭐 무리 없이 가지고 네. 올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더 넣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되면 뭐 프리미엄 받고 팔 생각들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 미계약 분에 대해서는 5배수 정도로 뽑아 놓기 때문에 네. 나 지금 당첨은 됐는데 사실 분 제 거 사실 분 해봐야 네. 안 사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분은 어차피 안 되면 포기할 거고 네. 다음 차례가 돌아올 거고 할 테니까 이제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네. 상태고 다시 이런 기회는 여기에서는 이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게 계약까지 다 끝난 건가요? 계약 아니죠. 오늘 이제 발표 아, 4시에 나고 오늘 발표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계약을 하실 거냐 뭐 물어봐서 그분들 중에 또 있을라나요? 안 하실 분들이 또 뭐 소수의 또 이런 물건 네. 몇 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거의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완판은 완판이 된 됐죠. 거고 네. 그리고 제 청약에서도 또 300대를 찍은 걸 보면은 네. 뭐 나머지도 다 팔린다고는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비 근데- 입주자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를 떠나서 네. 지금 이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네. 현황을 넣었을 뿐이고 분양을 받은 거니까 그분들은 크게 문제나 걱정거리는 없어요. 네. 문제나 걱정거리는 없고 그리고 사실 뭐 개발이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는 원가는 싸게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비싸게 누군가가 수익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는 늘 따라붙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공방이 많이 이어지지만 네.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차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차익이 많이 나면 이건 나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체적으로 공공이 해가지고 공공이 싸게 만들어서 분양을 했고 네. 좀 싸게 분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공공이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고 뭐 민간이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공공이 어떤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진행해서 싸게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싸게 공급하면 요 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는 그래 그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거 누가 가져가요? 뭐 당첨되신 분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 돈을 받은 사람들이 버니까.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니지 그건 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LH 아니면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흑자다 그러면 아마 기사가 그렇게 날 겁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죠. 흑자로 돈을 많이 번. 그래서 늘 그런 거에 이제 딜레마가 있고 또 공공이 다 한다 그러면 민간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민간의 개발, 그다음에 공공의 개발, 또 같이 하는 개발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들도 사실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리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꽤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당첨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네. 뭐 이 집이 안 지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막연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도금 정도만 넘어가고 잔금쯤 가면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잘 해보셔가지고 세금 부분만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또 이거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오늘 소장님 모시고 아주 민감한 주제만 네. 연속으로 오신 김에 한번 쫙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오늘 보내려고 아니 최근에 네. 또 제가 또 예전에 뭐 박종호 교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중국인들 뭐 집 사고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좀 너무 하셨어요. 땀나라. 예. 근데 그때도 보면은 막 댓글들이 막 막아야 된다. 네네. 약간 그런 약간 감정들이 좀 있으신데 맞아요. 최근에 또 중국인이 또 그것도 또 어려요 또 하필 아주 어린 중국인이 89억을 대출을 다 받아서 네. 집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기분 나쁘게 읽지는 말고 일단 좀 유쾌하게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읽고 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기사를 읽으면서 모든 기사를 읽으면서 기분 나쁜 포인트가 그거예요. 누구든 자기의 주장을 남에게 심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네. 기사들을 보면 그 기자들의 주장이 처음 맨 한 서너 줄에 다 담겨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A씨가 타워팰리스 가장 비싼 걸 89억에 매입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느낌은 타워팰리스가 되게 비싸구나 라고 하고 감정적인 이입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A씨의 나이가 88년생이더라. 야, 네. 어린 놈이 돈도 많네. 이런 약간 뭔가의 감정이 뭐가 생겨요. 근데 그 A씨가 88년생인데 외국인이더라. 네. 그럼 이건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죠. 근데 심지어 애국심이 막. 네, 심지어 중국인이더라. 라고 하면 요즘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김치, 네. 뭐 한복 이런 감정들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맞아요. 정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져 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고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네. 플러스 그 돈이 어디서 났어? 100% 대출이더라. 네. 야, 우리는 지금 전세 이사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들 전세 자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얘가 100% 대출을 받아서 89억짜리를 샀다고? 네. 외국인이? 말이 돼? 그것도 복층 펜트하우스에. 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공부를 살 수 있는 타이틀이 딱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과연 글쎄 공부는 그래 저도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네.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냐 하나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받을 수 있었나요? 이게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뭐 15억 초과 아파트 그냥 대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느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받은 만큼 이걸 걸어놓잖아요. 당신이 네. 못 갚으면 이 집의 일정 부분은 내 거 해놓고 걸어가는데 네. 이 집은 그런 근저당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깨끗하게 이 사람 돈을 했더라. 그럼 거기까지면 그래 돈 많은 부장가 보다 할 텐데 네. 우리가 요즘에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네. 거기에는 진짜 대충 뭐 이 집 10억인데요. 뭐 9억 원 아버지한테 받고 뭐 1억 원 제 돈으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원 단위까지 다 써야 돼요. 네. 뭐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나는 대출을 해결할 거다. 네. 라는 겁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상에 야 대출 말도 안 돼 하지 마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로 쓰는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다 대출인 거고 보니까 근저당은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대출이라고 했으니 이건 대출을 받아서 산 거다 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은행이 근저당을 안 잡아줬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죠. 절대 그럴 리 없고 네. 심지어 규제도 되는데 네. 본인의 나라에서 네. 본인의 나라에서 규제가 없으니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주택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근데 이걸 그냥 되게 매트하게 팩트나운 놓고 보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마이너 통장에 있는 돈 빼다가 사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유용을 했는지 뭐 어떻게 빌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는 절대 내 돈 100%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을
다른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네. 사다 보니까 이건 이들에 대한 특혜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중국 은행에서 네. 타워플레이스를 담보로 해서 빌린 거는 아닙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뭐 아마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그냥 네. 나 돈 있는데 그냥 대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약간 8,900만 원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는. 아무도 모를 이거 일입니다. 88년생이라고 해서 뭐 가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뭐 예를 들어 뭐 1,000억대 부자인데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력이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89억 빌릴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현금을 들고 와서 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니까 그 네.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그렇게 써놨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일단 전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대출 안 해주는데 중국 은행에서는 뭐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더라. 그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도 중국은행에서 제 집 좀 담보로 대출 좀 해주세요 이러죠. 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네. 이분이 그러니까-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 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동일한 규제인 건 맞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부자들이 이제 거기서 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사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있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부자가 네. 만약에 신용대출로 89억을 빌리겠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집을 산다.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내에서 어쨌든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산다? 네. 그거는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런 차이는 규제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담보를 잡아주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용대출이든 뭐 이런 거 받아서 외국에 가서 사는 건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근데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빌려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주택을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나라 법에 주택이나 부동산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럼 중국 가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를 까다롭게 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뭐 1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요. 그리고 토지 자체는 또 거래도 안 되고요. 네.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집을 사는 데는 그렇게 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막 그냥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네. 땅덩어리가 조금씩 외국계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슬슬 가다가 대한민국 괄호 열고 살짝 중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영토 주권의 문제도 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땅을 사고 있느냐, 주택을 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대략적인 비율이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많이 지금 사나요? 많이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거주는 늘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대림동 이런 쪽에 가면 제2의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이 확 나잖아요. 네. 뭐 그분들 국적이 다들 중국이냐 혹은 귀화하신 분들이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이제 중국 출신 분들이 많은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집을 샀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거래가 77,447건. 그 중에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들 포함해서 전체 외국인은 754건 정도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은 거래를 한 건 미국인이고요. 네. 두 번째가 캐나다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전체 건수를 따졌을 때는 총 54건밖에 안 돼서 네. 미미하죠. 네. 강남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저쪽 구로나 영등포 이쪽에 가면 중국인들 진짜 많다. 네. 그쪽은 거래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는 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도 그렇게 눈에 띄게 이 구매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인터넷에서 생각하는 막 20-30%가 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죠. 거죠.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 우리나라로 네. 돈 많은 자본이 넘어와서 일부를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법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요? 입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발의는 많이 됐죠. 네. 발의는 많이 됐는데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 무산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봤을 땐 야,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사람만 사게 해야지.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헌법에도 외국인에게 그런 어떤 일종의 차별을 두는 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동등한 지위를 또 부여를 해야 되고 또 OECD 조세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자국민, 거주자에게만 유리한 어떤 거를 주고 외국인한테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떤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야 중국은 그러면 왜 땅 못 사게 하냐? 뭐 이런 나라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40분의 1 정도? 네. 땅덩어리 자체가? 네. 거기는 누가 조금씩만 사면은 진짜 눈에 드러나게 야 우리나라 땅의 100분의 1이 이제 외국인 거네 라는 게 네. 드러나는 나라들이고 인구라든가 어떤 면적, 밀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몇 가지 이제 발의가 되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예, 아니다. 가장 큰 게 명분이 딱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을 차단하려고 하는 게 투기 거래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들끓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건 무조건 투기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누가 봐도 아이씨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2주택, 3주택부터는 막을 거야. 네. 그런데 그 막을 게 자기 돈을 갖고 와서 하는 건 우리는 간접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막는 건데 네. 2주택 취득 금지 하면은 모를까 간접적으로 금융 규제를 해놨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러면 외국에 협조해서 그 은행에 돈 빌려주지 말라 그래? 이것도 좀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막 급속도로 막 사러 온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한데 뭐 이제 그런 게 만약 조금 더 심화가 되면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뭔가 법을 뭐 맞습니다. 수정한다거나 이러지 네. 않을까. 지금은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 근데 저는 개인적인 걱정은 그래요. 문제가 눈에 드러나고 커지게 됐을 때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 그때는 좀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때 한 번쯤은 뭐 얼토당토 않은 것에선 벗어나서 좀 고민들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재산세 폭탄. 오늘 뭐 폭탄만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어지러지하네요. 오늘 폭탄 처리반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종부세가 아닌 네. 재산세도 지금 폭탄이다. 네. 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기사를 제가 제목을 따왔어요. 재산세가 왜 이래? 네. 상한선 30% 내는 가구 4년 전보다 21배 급증, 21배 급증. 네.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네. 이때는 뭐 이 자동차 이런 세금 말고 딱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재산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 4년보다 21배 급증을 했대. 그래서 네. 87만 가구가 해당이 된대라는 뉴스 기사를 읽으면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내가 뭘 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냐 죽겠다. 네. 뭐 허리가 휜다. 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팩트는 세금 많이 내요. 전보다. 네. 그래서 어려워졌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 기사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우선은 궁금한데 네. 첫 번째는 재산세가 왜 늘어나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 상한 30%가 뭐냐. 도대체 네. 왜 늘어났고 얼마나 늘어났냐. 네. 이것도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세금을 지금은 안 걷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생기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해서 세금이 수익이 많이 나면 20% 많게는 25%까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 그런데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엔 야 그만큼 벌면 나는 세금 신나서 내겠다. 종부세 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죠. 참 많아요. 저도 살시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런 상황에 안 처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막상 이 상황에 처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재산세를 왜 늘어났느냐? 네. 세율을 올리거나 세법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 재산세는 뭐 누진세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금액에 맞춰서 그렇죠.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유세인데 이것도 네. 누진 구조를 취하고는 있어요. 약간 취하고는 있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1억이었던 집이 2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1억에서 냈던 이 세금보다는 2억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높아질 거고 그런데 그 집값이 1억에서 1억 1천, 1억 2천 혹은 5억짜리가 5억 1천, 5억 1,500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3억짜리가 6억, 뭐 6억짜리가 10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 막 50%, 100% 늘어나는 분들도 많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상한선 30%가 뭐냐. 네. 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이렇게 집값이 크게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세금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네. 그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얘기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집값하고 세금을 내는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하고는 늘 괴리가 있었습니다. 네. 시세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맞냐? 집값 따로 놀고 공시가 따로 놀면 도대체 공시가라는 건 왜 있냐? 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리자. 네. 시세와 공시가가 근접하도록. 물론 딱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동일하게 맞추면 누구는 운 좋게 살짝 시세가 떨어졌을 때 세금이 부과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끌어올리자는 게 기본인데 네. 이 공시가율을 쭉쭉쭉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세금을 더 내긴 하겠지만 아무리 세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네. 30%는 넘게 하지 말자. 즉 내가 작년에 1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집값이 진짜 10배가 뛰어가지고 5억짜리가 50억이 됐어. 그러면 세금도 비슷하게 뭐 네. 100배, 10배로 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30%만. 그 최고 구간이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부담을 너무 과하게 그렇죠. 부과하면 이 사람이 낼 수 없을 거다. 맞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좀 상한선을 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상한선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한선을 가득 채운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정답은 그 말이에요. 이 뉴스의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이 상한선이 없었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 없었으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네. 오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으면 참 기사를 쓰기에 기자는 좋았겠죠. 야, 집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서민들이 진짜 난 집 한 채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세금 네. 때문에 허리가 휘어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30%밖에. 그러니까 그럼 30%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따져보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게 1년만으로 따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돼. 그래서 쭉 누적을 해봤더니 87만 명. 4년 전에 비해서. 4년간. 이만큼이 늘었다. 네. 라고 하면 야, 87만 명이면 많죠. 네. 이거 집 가진 사람 대부분 아니야? 동네별로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뉴스가 요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담이 늘었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요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네. 요 세부담 상한이 절대적으로 30%가 아니고 한 해 3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올라간 거를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맞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리겠다는 개념이니까 네네. 내년에 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30만 원이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원래 2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었다면 네. 130만 원의 30%인 또 뭐- 또 133만 얼마 정도 네. 언저리 내실게 될 거. 170 아니요, 170, 170만 원 언저리 내게 될 거고 네. 그게 언젠가는 쭉쭉쭉 매년 30%씩 올라간다. 요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급등시키지는 않고 찬찬히 네. 올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올라간 건 맞기 때문에 그쵸.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민감한 게 아니 그러면 또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낼 거냐 라는 그쵸. 부분이 있잖아요, 또. 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야,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집이 한 채만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여기서 20년, 30년 쭉 그냥 내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뭔가 잘못했어. 세상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 집값이 올라서 나보고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버는 돈은 똑같거나 버는 돈은 줄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할 수 있어서 요것도 이제 특례를 줬죠. 올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가격이 뭐 6억이면 일정 부분은 깎아주겠다라고 해서 네. 몇만 원 정도 깎아주는 특례는 주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그냥 집만 가지고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기분만 나쁜. 네. 집값이 올랐긴 한데 올랐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좋네. 그런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게 뭐야? 네. 그렇죠. 그 집을 아직 판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장 내 통장에 뭐 돈이 생긴 건 아닌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네.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네. 어쨌든 지금 보유세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증여도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유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양도세라는 거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도세율이 누진 구조입니다. 네.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 누진 구조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1,200만 원, 무슨 뭐 4,600만 원, 네. 8,800만 원, 뭐 1억 5천, 3억 이렇게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세율이 쭉 올라가는데 최대 40%까지 아니지 최대 45%. 45%. 여기에 뭐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뭐 네, 절반인데 50%. 네. 플러스 다주택자면
2주택자나 3주택자면 여기에 20%나 30%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 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안 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팔기에는 보유세 부담이 있고 네. 그러면 이걸 딱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때 그러면 얘를 물려주자. 그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지금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 네. 물려줬을 때 발생하는 거, 물려주는 거 이제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건 증여, 네.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건 상속인데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으로만 따지면. 왜냐하면 네. 공제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 1번 양도세보다 얘가 세율 자체도 낮고 그 다음에 네. 구간이 약간 촘촘하게 해가지고 뭐 최대 10억 초과 이렇게 보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1억, 그 다음에 5억, 10억, 30억 널찍널찍하게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높아봐야 세율이 50%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따지고 봤을 때 양도세보다 세율도 낮고 같은 구간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도 낮으니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내 손에서 뭘로 털까? 팔까? 물려줄까? 봤을 때 물려주는 게 일단 세율 낮아. 그러면 물려줬을 때 고민 포인트가 한 가지는 뭐냐면 괜히 지금 비싼 돈을 내고 비싼 네. 세금을 내고 물려줬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의 포인트일 거예요. 10억짜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10억을 물려주고 증여세 다 신고하고 했는데 이게 한 2년 뒤에 보니까 반토막 났다. 네. 그러면 냈던 세금 좀 돌려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죠. 예, 여기서 큰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판단 자체가 네.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상속을 할 때 가장 이제 핵심이 오를 가치가 높은 부동산부터 빨리 넘겨줘라라는 게 제일 네.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증여되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부동산. 예전에 그런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똘똘한 한 채, 두 채, 세 채만 딱 추리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손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거 한 채, 두 채, 세 채는 좀 물려주자라는 걸 예전엔 이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뭐가 이득일지 잘 안 나와라고 하던 게 지금은 좀 뚜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이 증여세 세율 50%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반이 날라가 이랬는데.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증여를 안 하고 네. 그냥 자식한테 팔으라고 그냥 차라리 맞아요, 양도세가 싸다고. 그래서 증여가 극도로 적었었는데. 이게 근데 옛날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불과 한 뭐 그렇죠. 1년?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그랬는데 예. 이제는 이제 막 70%, 80%씩 양도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낼 바에는 어차피 맞아요. 우리 자식 준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증여 취득세가 그렇게 높은데도 12%씩 예, 예. 하는데도 다주택자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증여라는 게 뭐 자식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로 갈 리는 없죠. 대부분 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식한테 주면서 이걸 뭐 팔아라라고 하기보다는 너가 나중에 살아라 네. 라고 하니까 사실 이 물건이 잠겨버리는 걸 수 있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모든 부동산 대책의 목적 자체가 공급을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네. 공급이 안 돼가지고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량 좀 내놔라. 안 그러면 너네 세금 세게 매길 거야 라고 하는데 실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거를 더 꽉 쥘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매물 잠김은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네.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김현우 소장님 처음 모셨는데 네. 제가 초면에 완전히 그 폭탄 세 개를 던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좀 예. 죄송한 마음이 아닙니다, 있지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네. 아주 콤팩트하게 네.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아. 부인남이라는 채널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야 거기서 너를? 이랬는데 뭘 다루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래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 물론 이제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거운 주제라고 해도 좀 유쾌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사실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게 말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야 그렇게 무거운 주제 웃으면서 할 일이야?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우리도 한번 공부인데 재밌게 공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지식 전달 예. 그리고 이 상황에 놓인 분들한테 뭐 나름의 어떤 조언을 해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